지금부터 10초 후 제 집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니, 제가 여는 게 아닙니다. 제 허락도 없이 열쇠도 없이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동안 한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했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찰에 신고한 횟수가 몇 번인지 아세요? 127번입니다. 127번.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아니,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움직이기 전까지는요. 법이 날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날 지켜야 했습니다. 이건 제 실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1막 시작. 모든 건 2년 전 가을 평범한 출근길에서 시작됐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7시 30분.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칸에 타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느낌. 누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그 기분. 고개를 들었더니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남자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 남자는 항상 저를 보고 있었고 제가 내리는 역에서 함께 내렸습니다. 처음엔 무서움보다 불편함이 컸어요. 그냥 같은 역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죠. 하지만 2주 후 그는 제 회사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2막 에스컬레이션.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나타났고 점심을 먹는 식당에도 나타났어요. 퇴근 후 친구를 만나면 그 카페 창밖에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헬스장을 다니면 헬스장 앞에 서 있었고요.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첫 번째 신고였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오세요. 경찰의 대답이었습니다. 증거요? 매일 저를 따라다니는 게 증거가 아니란 말인가요? 저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회사 앞에서, 카페에서. 2주 동안 37장의 사진을 모았어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두 번째 신고. 이 정도로는 스토킹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제 위해를 가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위해를 가해야 신고가 된다고요? 그럼 제가 다쳐야 경찰이 움직인다는 건가요? 화가 났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제 속옷이 없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아침에 빨아서 건조대에 걸어뒀던 속옷 3벌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집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집안을 살펴봤지만 침입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도 멀쩡하고 창문도 잠겨 있었으니까요. 혹시 깜빡하고 버리신 거 아니에요? 침입 흔적이 없는데.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3막 심화. 그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지옥이 됐습니다. 출근길에 그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지원 씨, 오늘 그 분홍색 속옷 어디 갔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순진한 표정으로 연기를 했죠. 저는 영무원실로 뛰어갔고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한 말은 좋은 아침이에요였고 저는 혼자 과민 반응한 여자가 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도 그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건 없었으니까요. 이게 스토커들의 수법입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거죠. 회사에 도착했는데 제 책상 위에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있었죠. 동료들은 누가 선물을 보낸 거 아니야? 부러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꽃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점심시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왜 버렸어요? 정성껏 준비했는데.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차단했죠. 하지만 5분 후 다른 번호로 또 문자가 왔어요. 화났어요? 미안해요. 더 신경 써서 준비할게요. 그날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세 번째 신고.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이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명확한 협박이나 위협이 없어서요. 여러분 믿기시나요?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 집에 신세를 질 수도 없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또 그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 소파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제가 없어졌던 속옷이었습니다. 깨끗이 세탁돼서 예쁘게 개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쪽지가 한 장. 다음엔 더 예쁜 걸 선물할게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사막 경찰의 한계. 저는 그날 밤 경찰서에서 잤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경찰은 출동해서 집을 확인했지만 또다시 침입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CCTV를 설치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즉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고 현관 앞에 CCTV를 달았어요. 비용은 150만 원. 제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돈을 써야 하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간은 평화로웠습니다. 그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끝났나? 잠깐이지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태풍 전의 고요였어요. 일주일 후 제 회사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주소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상자를 열었더니 제 사진이 수백 장 들어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모습, 점심 먹는 모습, 친구와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 심지어 제가 집 창문 앞에서 머리를 말리는 사진도 있었어요. 이 남자는 매일 매 순간 저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7시 32분 출근하는 당신이 제일 예뻐요. 2023년 4월 2일 12시 47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 2023년 5월 18일 22시 15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잘 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서 저를 부축했고 구급차가 불렸어요.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신고는 이미 10번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실제 위해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더 모아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모으라고요? 제가 죽어야 충분한 증거가 되나요? 오막 절망의 시간.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출퇴근길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부모님께는 프리랜서로 전환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고 외출은 절대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그는 저를 찾아냈습니다. 새벽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CCTV를 확인하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딩동딩동딩동딩동.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라졌어요. 다음에는 더 빨리 오겠습니다. 경찰의 말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을 거라는 걸. 법은 범죄가 일어난 후에만 움직입니다. 예방은 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잠들면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수면제를 먹었지만 악몽만 꿨어요. 제 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도 그는 또 저를 찾아낼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요.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고민했지만
두 분이 너무 걱정하실 게 뻔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육막 전환점. 변화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을 만난 거예요. 스토킹 피해자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수십 명의 여성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경찰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한 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간 스토킹을 당했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해자를 감옥에 보냈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바뀌기로 결심한 순간,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기록한다. 두 번째,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를 만든다. 세 번째, 그를 함정에 빠뜨린다. 법이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가 법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스토킹 범죄 전문 변호사였어요. 상담료 30만 원을 내고 2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접근금지 명령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7막 역공. 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을 정확히 기록했어요. 2023년 8월 15일 14시 32분 편의점 앞에서 목격. 사진 촬영함. 2023년 8월 15일 23시 47분 초인종 5회 울림. CCTV 녹화 확인. 휴대폰에는 녹음 앱을 항상 켜놨습니다. 그가 말을 걸 때마다 모두 녹음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따라올 수 있는 패턴을 만들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같은 카페에 갔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같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는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순간을 기록했죠. 변호사의 조언대로 최소 3개월간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 증거는 따로 필요했어요. 명확한 위협 또는 불법 침입의 결정적 증거. 저는 그를 우리 집으로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SNS에 거짓 게시물을 올렸어요. 주말에 부산 여행 간다. 위치 태그도 부산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에 있었죠. 그리고 집 안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까지. 위법일 수도 있지만 제 집이니까 문제 없었어요. 금요일 밤 11시. 저는 불을 모두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는 도어락 수리기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제 물건들을 만졌어요. 사진을 찍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다가왔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고 침대 옆에 섰어요. 저는 가장 연기를 잘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는 척하며 숨을 고르게 쉬었죠. 그가 제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이불을 들춰냈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뜨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막 체포. 꺄악. 동시에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저는 침실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살려주세요. 이웃들이 문을 열었고 한 남성이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그 사이 스토커는 계단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1층까지 내려가지 못했어요. 이미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112에 신고를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제 집에 스토커가 침입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새벽 2시에 오세요. 경찰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를 보여주자 협조해줬습니다.
드디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주거침입죄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모든 게 녹화돼 있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제 물건을 만지는 장면, 침실에 침입하는 장면. 게다가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속옷, 칫솔, 머리카락, 심지어 제가 버린 쓰레기까지. 벽에는 제 사진이 수백 장 붙어 있었고 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적힌 노트도 있었어요. 2021년 9월 3일 처음 만난 날 운명이라고 느꼈다. 저와 처음 마주친 날부터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구막 재판.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섰고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년 동안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127번 신고했지만 법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죽었을 겁니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제 말에 귀 기울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출소 후 5년간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한다. 무겁지 않은 형량이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는 감옥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모았던 증거와 제 증언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신막 그 후. 지금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건 2025년 11월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지만 이제는 혼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토킹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있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뿐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둘째,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상황, 증거. 모든 것을 남기세요. 셋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변호사, 상담사, 지원단체를 찾으세요. 넷째, 포기하지 마세요. 법이 느리더라도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죄가 없어요. 치마가 짧아서 친절해서 예뻐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잘못된 거예요. 에필로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스토킹 피해를 받고 계신가요?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제발 혼자 버티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용기예요. 스토킹 피해 상담 전화 112 경찰청. 여성 긴급 전화 1366.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실화 이야기들을 계속 볼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법이 바뀌어야 한다.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인 실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